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어, 거의 그 모든 기관들이, 모든 조직들이 앞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 점점 더 깨닫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그 경쟁력 있는 조직들이 앞으로는 그 이윤 극대화, 뭐 세일즈 극대화 또는 그 뭐 성능 극대화 또는 그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앞으로 활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만큼 모든 조직들,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조직들은 이런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나 이런 기업체나 그 연구 조직 주로 요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에듀레카에 있는 우파사나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여기서도 뭐 약간은 다른데 대략 이런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는 그 받으면서 이런 탑 10 애플리케이션, 가장 그 많이 하는 일들이죠. 많이 애플리케이션 하면 주로 이제 응용들이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술과 테크닉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응용, 어떤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냐라는 걸 요약을 해보면은 대략 그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기 또는 어떤 그 위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같은 걸 해줄 때, 그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이 뭐 P2P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의 그 whati's.com이나 아니면 kickstarter.com 같은 사이트에서의 인터넷 공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금융 투자라든가 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면은 뭐 나중에 이자를 얼마 줘서 갚겠다라든가 언제까지 갚겠다라든가 이런 그 계약을 맺고 대출을 하죠. 그럴 때 그 이 대출 신청, 돈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의도 같은 거를 향후 이 사람이 또는 이 조직이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부도율이 높을 거냐라는 것, 또는 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말을 듣고 그 글을 쓴 글을 보고 사기냐 아니냐라는 걸 갖다 미리 판단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라는 건 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쓴 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는 그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휴대폰의 배터리가 얼마만큼 충전이 잘 된 상태, 성실하게 충전이 잘 돼 있느냐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참고로 이 사람의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대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대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략 예를 들어서 그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겠지만, 대략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의 확률로 그 사람 전문가들이, 대출 심사만 하는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 그 심사를 할 때는 그리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대략 한 60에서 한 70% 정도의 정확도로 그 이 대출이 제대로 갚아질 것이다, 부도가 안 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예측을 하면은 그 현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갚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갚을 것인지, 또는 사기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한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 위기, 리스크 디텍션, 어느 정도의 위험률을 확률을 갖고 있는 건지, 뭐 부도율이라든지 그런 그들을 데이터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대출 심사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 온라인 대출이라든가 그런 대출 심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일이 심사를 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그냥 휙휙 돌려서 뭐 대출을 심지어는 대출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그 휴대폰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뭐 계획적으로 이런 그 살기 때문에 뭐 그 수입을 뭐 일정하게 가져올 것이고 돈을 잘 갚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죠. 헬스케어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그 요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그 퍼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방 또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를 통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미리 조기에 이런 그 데드리 바이러스를 조기에 탐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측하고 발병 같은 거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그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동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 코로나 맵 같은 게 있었죠. 맵 앱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맵 그 동선을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서 사람들이 피해가고 그런 것도 다 데이터 그 확진자와 그런 그 병의 확산을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으로 시각화를 시키고 그러한 그 결과물로서 우리들이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요즘은 그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암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엑스레이 사진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피부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람 피부에 이런 그 트러블이나 뭐 뽀드락지나 종기나 이런 게 나면은 그런 것들이 났을 때 보통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여드름이나 뽀드락지가 종기가 난 거랑 별 차이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조기에 이게 피부암인지를 그 일찍 판별을 해낼수록 그 암을 훨씬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자체에 나는 걸. 그런데 그 훈련된 그 피부암 전문가들은 초기에 딱 이 피부 발진 상태를 봤을 때 대략 한 7, 80% 정도 확률로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 전문가들도 한 7, 80% 정도 확률로 그 이것이 피부암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조기에 발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면 그 초기 발진 상태를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측을 하면 거의 한 90에서 95% 이상의 정확도로 그 피부암의 초기 발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특히 그 IBM 왓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학적 목적으로 그 질병들을 조기에 탐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면은 먼저 그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피부암에 걸린 사람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 여드름이나 뭐 피부 트러블에 의해서 난 그 사진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암에 걸린 사람의 초기 발진 상태 화면을 한 몇천 장, 몇만 장, 몇십만 장 알고리즘에다가 보여주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 대조군의 그냥 일반적인 피부 트러블, 경증상 피부 트러블의 사진을 비슷한 분량으로 뭐 몇천 장, 몇만 장, 몇십만 장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훈련된 알고리즘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아까 전에 그 금융 그 대출에서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헬스케어 그 조기 진단
각종 질환 조기 진단을 사용한 이런 목적에서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인터넷 검색. 사실 구글 검색 엔진도 그 1998년이었나 99년에 처음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구글의 창업자 그 레리 페이지와 sergey 윈이 그 자기 그 지도교수 헥터 가르샤 스탠포드 대학의 헥터 가르샤 모리나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죠.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도 보면은 실제로 그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웹 페이지 중에서 어떤 페이지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명대라는 그런 그 검색어를 던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그 상명대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인터넷 웹페이지들을 쭉 보여주겠죠. 쭉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어떤 페이지가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페이지일까? 어떤 페이지가 사용자들이 그 가장 찾고 싶어하는 페이지라는 것을 그 정확하게 빨리 계산해서 가장 윗 화면에 탑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이 가장 우수한 거죠.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도 실제로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상명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페이지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그 다른 페이지들이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고 이러한 그런 서로 참조하고 링크를 걸고 있는 이런 링크 구조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어느 페이지들이 그 뭐 여러 가지 뭐 수만 개의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서로 다른 페이지들 중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간에 링크를 하고 있고 어떤 페이지들이 가장 그 링크를 많이 받고 참고를 많이 받고 추천을 많이 받고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그 히스토리들을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알고리즘으로 저장을 해서 가장 많은 그 인용을 받고 가장 많은 그 링크가 걸려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실제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웹페이지가 서로 링크를 하고 있는 그 링크를 하나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고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그 링크 구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링크 구조가 그 어떤 페이지를 가장 많이 가리키고 있는지를 실제로 참고를 해서 그 데이터 과학적으로 처리를 한 아주 가장 훌륭한 좋은 그 예지요.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그다음에 그 각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광고 그죠? 각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사이트를 보다가 갑자기 어떤 뭐 구두 쇼핑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의류 쇼핑 사이트를 가다가 뭐 잠시 뭐 페이스북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갑자기 그 관련된 제품에 대한 그 회사 광고, 제품 광고가 그 페이스북 피드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가 지금까지 어떤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지, 어떤 사이트들의 상품들을 주로 봤는지를 눈여겨봤다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섬찟할 때도 있고 이러한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뭐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적으로 언제 어느 웹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어떤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정보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세계의 이 다른 기업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그 검색어를 치고 있고 어떤 화면들을 보고 있고 어떤 기사들을 읽고 있고 이러한 그 중요한 그 프라이버시 굉장히 민감한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게 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뭐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뭐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러한 보통의 웹 브라우저나 이런 그 인터넷 상에서 그 뭐 검색을 하고 자유롭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그 다른 이런 광고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 관련 전문 그 회사들이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웹 브라우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라는 그런 브라우저도 있고 그런 브라우저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고 어떤 것을 읽고 있고 어떤 검색 엔진을 물론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은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서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런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그 뭐 브레이브 같은 BRAVE 용감하다는 뜻이죠. 그런 브라우저들도 있으니까 그런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그 프라이버시 유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웹사이트 레코멘데이션 뭐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웹사이트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웹사이트 추천이라는 것들. 또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트로트나, 뭐, 미스 트로트, 뭐, 임영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 1년 전에, 뭐, 2년 전에, 10년 전에, 뭐, 임영웅 씨가 뭐, 예전에 어떤 행사에서 뭐 해운대 가서 이런 그런 행사 가서 이런 공연했던 그런 영상을 추천해 준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뒀다가 비슷한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좋아하더라라는 거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두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뭐 음성 인식 같은 것들 요즘 우리 쓰고 있는 뭐, 아이폰의 시리라든가, 뭐, 아마존의 알렉사라든가, 그런 것들, 뭐, 그래서 다 쓰고 있는 데이터 기반 기술이죠. 다음에 게임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도 많이 쓰고, 뭐, 증강현실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들이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 예들은 이제 초기의 예들인 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막 이제 뜨기 시작한 지 대략 한 5년에서 한 길게 봐야 아직 한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명확한 예들을 들었고 앞으로는 모든 직종에 이런 직감이 다 퍼지게 되겠죠. 그럼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퍼지게 될 겁니다. 곧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 이 코스가 재작년에 6주 프라임 특강으로 6주짜리 크래시 코스로 한번 단기 집중 과정으로 한번 데이터 과학 웹 마이닝 6주 동안 따라해보자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6주 코스를 열렸었고 작년 2학기 때 빅데이터 결혼 과목을 처음 열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운영을 하는 거라 재작년에 했던 6주 과정을 16주짜리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수강한 학생들이 피드백도 여러 가지를 받고 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좀 더 알차게 만들었고 올해는 대략 이런 대략 5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과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대략적으로 했고 숙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오늘은
얘기했듯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사이언스라는 거.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 이해를 하려면 또 사이언스가 또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빅데이터의 그와 데이터 사이언스 유래 뭐 지금까지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떤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대우를 받고 있고 주로 각 회사나 조직에서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은 대략 봐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그 왜 지금 이런 그 직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지라는 그런 학문적인 흐름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과학과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건지라는 거에서 오늘은 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베이직 컨셉과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와 의의, 맥락과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는 그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웹 데이터, 웹 페이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는 그리고 또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핀트레스트,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에서의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영화, 무비 그 리뷰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맛집 리뷰 사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석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인터넷에 그 데이터들을 이제 각종 수집을 해와 가지고 그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앞으로 실습 수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실습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뭐 군집하고 그다음에 뭐 평점 분류를 한다든지 새로 나온 영화의 평점을 예측을 한다든지 뭐 맛집의 그 평점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죠. 알고리즘. 그래서 뭐 디스니 트리라든가 뭐 K 최근 접자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가장 많이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한 달 또는 그 이상 한 6주 정도 우리가 또 강의를 하고 또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의 첫 발을 내딛는 초심자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실제 이제 프로젝트 자기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그 학우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그 팀 단위로 그죠?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팀을 짜서 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 중에서는 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이건 좀 어려운 예인데 쉽지 않은 예인데 뭐 그런데도 뭐 데이터 있고 그러면 별로 너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도 되고, 그래서 뭐 example 프로젝트들을 뭐 한 몇십 개 정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슈퍼크런처 책들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독후감 나온 것들. 그래서 그 슈퍼크런처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은 좋은 게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고려대학교 김승석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도 읽으라고 독후감 숙제를 내줬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수집되고 분석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감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뭐 프로그래밍도 잘해야 되고, 뭐 데이터도 수집도 잘해야 되고, 물론 데이터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은, 근데 만만치 않게 그 이상으로 가장 필요한 capability라고 해야 할까요? 스킬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가 좋은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스킬과 이러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낼 거예요. 라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감각들은 실제로 굉장히 실생활 경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라고 보는 이런 명확한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된 이 해결과 관련된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확산과 예측, 그 다음에 전망을 예측하는 사람부터 실제로 바이러스 데이터들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숱한 지구상에 있는 가장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과학자들이, 헌신적인 과학자분들이 좀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없었던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초보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런 지금 이렇게 물론 미약하고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초기 도구들은 충분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워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에 아니면 이미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와서 가져와도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확산 데이터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러한 다음에 있는 주로 사용하는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리그레션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좋고 큰 문제도 좋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번 가져보는 게 이번 과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거라서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고 여전히 업데이트 돼야 될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책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또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습을 어땠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습 내용이 너무 빡빡하고 많아서 도저히 실습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화면을 따라가도 조교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실습을 할 수 없고 실습을 하다 보면 조교의 강의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짰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수업을 들어보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과목 게시판이나 교수나 조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더 배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작년에는 너무 많은 걸 여기다 딥러닝까지 가르쳤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까지 가르쳤더니 너무 가르치는 게 많아서 힘들었다라고 못 따라오는 학생도 많아서 올해는 딥러닝을 뺐습니다. 또 우리 학교 과목에 딥러닝 과목이 이번에 또 생겼고요. 또 이성주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가르치실 테니까, 그래서 딥러닝 부분은 빼고 최대한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 교과 내용을 짰는데, 두 번째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불만이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알차게 보충이 돼서 과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과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를 얘기하기 전에 사이언스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초보 레벨에서는, 거죠. 사실 사이언스가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교수들한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의 차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맨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를 하고 있고 엔지니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뭐 공학이 뭐예요? 과학이 뭐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서, 사실 데이터 과학이란 말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뭔지 모르고 그냥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과학 개론이란 뭐 물론 지금은 빅데이터 개론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아마 내년부터 데이터 과학 개론이라는 말로 바꿀 것 같아요. 바꿀 것 같고 점점 더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말은 많이 안 쓰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 이제 정말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그런 정말 빅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명, 100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그건 빅데이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 그런 코스가 대학원 코스는 또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학부 레벨에서는 아마 데이터 과학 개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제 시어더 폰 카울만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한 바에 따르면 이제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공학자들은, 엔지니어들은 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공학자들 공돌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비하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은데, 네, 그런 농담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두 가지 일을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존에 존재 않았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을 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그죠? 카카오 택시라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엔지니어죠. 그죠?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인데 그 엔지니어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택시를 타려면은 아파트, 뭐 추운데 밖에 영하 10도, 20도인데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가서 멀리까지 택시가 있는 데까지 가서 택시를 불러야 되고, 아니 그 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면 전화로 콜택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뭐 콜택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카카오톡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나 이런 콜을 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어서 택시를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택시가 바로 앞에 딱 오면은 바로 나가서 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전과 그런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이 비포 앤 애프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월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부 카카오톡 회사에 있는 다음 카카오 내부 연구원분들은 또 뭘 연구를 하냐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 카카오 택시 앱에서 수집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대략 무슨 요일 몇 시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호출을 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로 퇴근 시간 직전, 출근 시간 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밤에 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면은 뭐 서울 강남거리에 보면은 주로 이제 택시 잡기 힘들죠. 퇴근하시는 분들. 그죠? 뭐 회식하다가 퇴근하시는 분들 뭐한 10시, 11시, 12시 되면 택시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길에 나가서 줄줄 서가지고 택시를 잡았겠지만 요즘은 다 이제 뭐 자기가 회식 장소라든가 아니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그냥 택시를 다 호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호출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밤에 이제 호출을 할 때 호출 데이터가 주로 쌓이면은 GPS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대충 몇 명의 사람들이 호출을 하더라 라는 택시 호출이 이렇게 쓱 쌓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뭘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연구를 하면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출 패턴, 택시 호출 패턴의 그 데이터, 그 택시를 호출하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호출 패턴을 연구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뭘 만들었나요? 그 서울시에서 그 심야 버스 노선 같은 거를 만들었죠. 근데 심야 버스 노선이라는 게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심야에 버스를 호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심야에 버스 죄송합니다. 심야에 버스를 그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심야에 버스를 그 주간처럼 버스를 다 놓을 수는 없고, 주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출퇴근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런 거는 다 이제 통계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이렇게 만들면은 대략 그 수익성도 최대화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도 고려한 그러한 그 노선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심야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심야에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호출을 택시를 해서 주로 어디로 많이 가더라. 그 종착지까지 나오니까 택시 출발지 목적지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그 노선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심야의 그 버스를 투입할 그런 노선 개수는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는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특히나 심야 택시 호출을 하는 것은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택시 호출이 많이 되더라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으면은 그 과학자들이 또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또 심야 노선을 또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과 과학은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과학 쪽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앱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면 또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서울시 그 정책위원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도시교통 그 정책을 설계하고 플랜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새로운 세상,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심야 노선이 그 개척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는 그런 선순환 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는 서로 굉장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분야고,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스킬셋, 케이퍼블리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역량이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굉장히 그런 그 세상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바뀌어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데이터를 또한 이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더 편해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이 마법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죠?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며, 엔지니어들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숙제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과목도 숙제가 제법 많을 겁니다만 해야 될 일은 많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영향력도 커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로 들어가기 전에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이언티스트는 사이언티스트인데 데이터 중심으로 뭐를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사이언티스트는 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긴 합니다.
뭐 그 얘기는 또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심으로 하는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그 포브스였나요? 그 언론에서 그 21세기의 가장 그 섹시한 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잡 에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어딘가에서 가져온 건데, 그 Classical and Computational Solid Mechanics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는 거는 과학, 이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이언스라는 걸 또 설명을 하고, 근데 사이언스를 설명하다 보니까 또 엔지니어링이라 이렇게 또 그 공학이랑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하게 될 일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그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공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 있는 그 월드, 세계, 자연 자체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그 카카오 택시에서 사람들이 심야에 호출하는 그 몇 시, 주로 몇 시, 무슨 요일, 뭐 월요일이냐 주말이냐, 뭐 그 패턴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요일, 뭐 밤 몇 시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더라라는 이런 그 경로, 사람들이 이동의 경로가 뭐 수백, 수만, 수천만, 뭐 수억 개의 그 데이터가 모이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심야의, 사람들이 심야에 이동하는 경로의 특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본성, 그걸 사용하는 패턴을 알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언티스트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정책 입안자들한테 그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를 줘서 심야 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에서 어디 뭐 서울 도봉구까지 또는 어디 경기도 어디 수원 어디까지 제일 많이 가더라라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심야 버스를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 행정, 도시 정책 그 설계를 하는 그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물론 그거를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기존의 그 자연에는 있지 않은, 또는 기존의 세상에는 있지 않은 새로운 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카카오 택시 앱을 만들어서 그런 그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그 만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공학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주로 이제 발명에 그 주로 방점을 두죠. 그래서 여러분들 캡스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보면은 뭐 그 졸업할 때 졸업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그 캡스톤 프로젝트의 그 목적이 주로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뭐 사람들이 그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그 밤에 고라니랑 야생 멧돼지들, 야생동물들이 와서 막 파헤치고 그 그런 손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야생동물을 이미지로 그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탐지기를 만든 다음에 그 탐지기를 바탕으로 해서 야생동물 특정 고라니나 아니면 고양이라든가 그 멧돼지가 탐지가 되면은 그 동물들을 쫓아내는 스프링클러 같은 걸 작동을 시켜서 물총 같은 걸 쏜다든가, 그죠? 그러한 그 야생동물 그 농작물 피해 방지 시스템 또는 뭐 스마트 허수아비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AI 기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곡물을
그 날아와서 그 곡물들을 손해를 입히는 뭐 참새라든가 그런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새들을 그 쫓아가서 그 탐지한 다음에 드론이 자동적으로 날아가 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냥 허수아비가 사람의 모양처럼 해가지고 논밭에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모양한 나무 허수아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새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 스마트 드론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새가 그 농작물을 이렇게 이제 그 쪼아 먹다든지 그런 거를 움직임이 탐지가 되면은 그 드론을 날려버려 새를 쫓아버린다든가 그런 그 발명 위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하는 데서는 주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그 교육 과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이번에 그 우리 빅데이터 개론 과목도 그렇고 그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쪽으로 조금 더 자기의 영역을 확장을 하면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과학자들은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사이언티스트라는 말도 있지만은 데이터에 조금 중점을 둔, 이 사람들은 큰 데이터들을 만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물론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보통 다 데이터를 만지긴 해요. 왜냐면은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분석하고 이해하려면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없이 그 모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그 물론 그 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것을 검증을 하고 실제로 그 이론이 맞는지를 주로 이제 먼저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라는 거는 그 문제를 그 정의하고 찾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실제로 제시된 솔루션의 그 해결책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사이언티스트들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의 분석 쪽에 특화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아까 전에 그 뭐 어떤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 그 통계학을 잘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잘 아는 통계학자라는 측면이라는 얘기를 표현한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런 코드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요즘 특히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런 그 데이터 과학 쪽의 훈련을 받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 직함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하는 것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함해서 하는 일들은 다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이런 질문들, 문제들의 답을 가져오는 사람들, 답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지구 그 행성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미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주로 생물학 쪽, 바이오 쪽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이런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런 유전자나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뭐 우주의 뭐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들, 뭐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은하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주의 수명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구와 태양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으며 뭐 태양의 수명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태양이 뭐 어느 정도 그 뭐 몇 달 주기로 흑점이 관측이 되면은
지구의 그 통신망에 그 굉장한 그 지저귀를 흔들므로 인해서 통신망에 굉장히 그 방해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그 플레어 그 홍염이 확 불어오르면은 지구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또 찾는 그런 그 탐험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의 인식과 그다음에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인지와 심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그 굉장히 이런 큰 문제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좋은 망원경 렌즈를 만들고 마른 대규모의 크기의 그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로 뭐 그 사용을 해서 우주를 관측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뭐 비밀을 알아내고 그죠? 뭐 그런 연관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 높은 해상도의 그 원자 레벨의 그 사이즈까지 모니터링하고 관측할 수 있는 뭔가 그 현미경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또 과학자들은 그 원자 레벨 또는 또는 그 이하의 그 단계 내의 데이터를 새로 수집을 해가지고 전에는 없었던 그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을 풀어낸다는 그런 연구를 한다든가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상 관측, 뭐 예측,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그 이런 빅 퀘스천들을 시대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것이냐, 뭐 사회적인 존재다,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정치적인 동물이며 이런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먼 비잉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거고 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빅 퀘스천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그 작은 질문들도 있죠. 뭐 친구들과의 그 사소한 문제, 뭐 요즘 연락 안 했던 친구들이 뭐 있는데 뭐 그 친구들한테 조금 연락을 하면 더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친구를 누구를 추천해 줄까?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을 둘러싼 그런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떤 홈쇼핑 사이트에서 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타겟 애드버타이징 맞춤형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만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해야 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샘플 아주 굉장히 좋은 립스틱을 굉장히 좋은 화장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샘플을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사람들한테. 근데 샘플을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몇 개를 나눠줘야 최대한 이윤을, 샘플은 굉장히 좋다는 확신을 할 때 물론 무조건 샘플을 쓰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 거다, 그 제품 살 거다라는 정도로 그 제품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한정된 재원으로 대략 이 정도의 몇 개의 샘플을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매출을 이 사람들이 다시 사서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작게는 뭐 스펠링, 뭐 저희도 그렇죠. 뭐 외국어 스펠을 쓸 때 항상 틀리고, 뭐 사이언스를 이게 사실 보면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예전에 내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 있었는데 사이언스로 외우지 않고 스키엔스로 외운 다음에
그 스펠링을 갖다 쓰고 나중에 사이언스를 갖다 과학을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은 스cience라고 답하고. 그래서 스펠링 하는 것 요즘은 이제 오토 스펠링 체크가 있어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그 글로 쓸 때는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할 거냐 말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도 뭐 항상 그 문제죠. 차를 끌고 갔는데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은 그 뭐냐 그 가장 그 뭐냐 약간 게으른 측면인 거죠. 그 마트에 주차로 하러 갈 때 그 가장 적게 걷고 싶은 거죠. 가장 적게 걷고 음, 가장 주차는 편하게 하고 싶으며 어,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그 100개 인디언이 그 100개 옥수수 사이를 지나가면서 가장 좋은 옥수수 그 찾아내는 문제 그런 걸 구하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좀 다른가요? 다르네요. 예. 맞아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건 있고 옥수수 얘기는 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파킹은 주차는 그냥 쭉쭉쭉쭉 가면서 내가 지금 빈자리에 넣을 수 있는데도 마트에서 먼 자리에서 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보면은 마트 그 입구에서 백화점 입구에서 최소한도로 걸을 수 있는 데를 가면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거기는 자리가 없을 확률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쭉 가서 있는데 갔는데 마트 앞까지 갔더니 여기는 없네? 자리가 없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그 멀어지면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제 파킹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이제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기존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풀었는데 그냥 쭉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서 가장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가까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는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봤을 때 그 차로 들어가면은 뭐 정면으로 가면은 지금 빈자리가 몇 개 남아 있고 이 옆 레인으로 가면은 빈자리가 몇 개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좋아졌는데 공학적으로 풀었는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완전 그 자율주행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문 앞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그냥 알아서 자동차가 그 남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율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그만 나갈 거야 하면은 이제 딱 부르면 서 있으면은 그 주차된 자동차가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앞에 탁 이렇게 차를 대령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을 둘러싼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숱한 문제들이 있고 과학과 공학은 이런 문제들을 방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좀 주차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오토 스펠링 그 체킹 하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일즈라든가 프렌즈 이런 문제들을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점점 더 빨리 편하게 그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해서 그 계속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기 시작했나라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그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분야 전공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그 새로운 세계 혁명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또 그 새로운 세계의 특질을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선순환을 이끌어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그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big questions, little questions. 근데 요즘의 시대의 가장 큰 big question,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죠. 그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뭐 그래서 뭐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뭐 국경을 폐쇄한다, 뭐 비행기를 못 뜨게 한다, 출입국을 폐쇄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테스팅 검진을 많이 해서 그
그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 위주로 자가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접촉자들 중심으로 격리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테스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이제 각 나라의 정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사흘 뒤에, 일주일 뒤에, 이주일 뒤에, 열흘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죠. 그래서 모든 게 질문투성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빅 퀘스천, 리틀 퀘스천들처럼 이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백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 그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거. 그래서 질문투성, 뭐 개강은 할 수 있을까요? 대면 수업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또 가까운 사람이 걸렸다고 얘기하면은 완치는 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각 나라별로 정말 심각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나라의 명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 이 삶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게 숱한 질문들이 있어 왔고 시대에 따라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전들과 질문들이 있어 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왔나 라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게는 뭐 친구 관계, 뭐 그다음에 앞으로 뭐 지금 전공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유망한 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거를 유명한 진로를 택하면은 그 진로를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목을 듣고 또는 어떤 뭐 학원을 갈까요? 뭐 어떤 책을 볼까요? 그다음에 뭐 대학원을 갈까요? 아니면 뭐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은 뭐 전부 질문입니다. 퀘스천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엔 뭘 들을까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을까요? 전부 질문이죠. 전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자각하고 있든 자각하지 않든 우리 삶의 이 모든 크고 작은 퀘스천들과 도전들이 전부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질문들에 응답하는 방식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끝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서기입니다. 서기 연도. 그래서 기원전,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후,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컴퓨터의 개발 이후, 이쪽이 이제 인터넷의 개발로 인해서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인류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인데,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경험적, 선험적으로 문제를 풀어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주차를 하는 원시적인 방법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가봤더니 자리가 있더라. 또는 가봤더니 자리가 없네. 그래서 경험적, empirical, 영어로 empiric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험적, 경험적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더라. 1년을 살아보니, 수십 년을 살아보니, 수백 년을 살아보니. 그래서 이때는 서리가 내리더라. 이때는 개구리가 울더라. 경칩. 이때는 벚꽃이 피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험적인 지식을 쌓아놓으면 해서 그걸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인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고, 몇 가지 동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관점에서 관측을 했을 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과 별은 이렇게 하늘 위로 떠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반복을 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조직 안에서 생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그런 그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측으로 인해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방식을 사용했더니 그대로부터 그 임피리컬한 방식을 사용을 해왔죠. 방식을 사용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이 수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인문교양학 쪽이,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누구냐, 사회는 어떤 존재냐, 이런 연구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추가적으로 르네상스 기간에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이 일으켜지면서 그 수학적인 이론, 티어리 위주로 뭐 여러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뭐 미적분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선형대수학이라든가 뭐 그래프 이론이라든가 이런 그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이후 중세 이후부터죠, 그죠?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atural Science, 그다음에 Math, 라이프니츠나 뉴턴이나 그런 그 뭐 갈릴레오라든가 뭐 그 케플러라든가 행성 운동을 망원경으로 움직임을 관측을 해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그 움직임을 그 모델링을 해봤더니 지구를 중심으로 놓으면은 그 식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지구를 그 가장자리에 넣고 회전하는 걸로 공전하는 걸로 하면은 그 케플러 행성 운동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더라. 뭐 이런 과학적인 결국 망원경이라는 그런 툴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라는 툴을 사용하듯이 소프트웨어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카카오 택시라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 심야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야 버스 노선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옵틱스, 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망원경이라는 툴을 만들어내면서 행성의 그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그 수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학의 움직임과 그 하늘에서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풀어낸 다음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그 궤적을 읽어내고 당대에 가지고 있던 과학적 지식과 그 새로 캡처된 데이터, 수집된 망원경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그 움직임을 수식을 만든 다음에 공식을 해서 풀었더니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봤던 경험적인 지식으로 풀어냈던 답과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그 분야의 그 태동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그 인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냐라는 그런 질문, 빅 퀘스천이 있을 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류가 역사가 완전히 바뀌니까 사람들이 계절을 맞이하는 방법, 살아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 그런 질문에 있어서 예전에는 임피리컬 선험적인 방법 중심 위주, 우리 눈으로 본 것들, 우리 육체가 경험한 것들,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그런 방법들을 거쳐가지고 지식들을 거쳐서 했을 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답을 내놨었는데, 과학적인 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엔지니어들이 옵티컬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좋은 망원경 렌즈들을 만들어내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죠? 새로운 툴들을 관련해서 과정에서 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도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새로 툴로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풀어냈더니 케플러 제1, 제2, 제3 법칙이 지구를 중심으로 놓을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놓을 때 수식이 맞아 들어간다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쌓았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발견으로 또 다른 이런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알고리즘 세상이 와서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면서 배우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알고리즘의 세상, 그 다음에 90년대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인류가 네트워크에 물리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폭발하게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요즘은 IoT 그죠? 그런 엄청난 그 데이터들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초과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 방법론의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그 기존의 선험적인 방법,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여기에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한 그 가상 사회를 가상적인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문제를 그 시뮬레이션하고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 그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기존에 풀었던 아까 전에 그 지구와 그 태양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각각 완전히 다르고 답이 다르듯이 그,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기존에는 답을 못했던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그 전염병의 확산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내고 그 분석을 해내고 앞으로 향후 그 전망 각 나라별로 앞으로 뭐 굉장히 그 절망적인 전망이라든가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그 국가적으로 정치를 예를 들어서 뭐 셧다운을 할 거냐 아니면 셧다운을 풀고 그 각 개개인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그 정책적인 그런 제안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지금까지 풀어왔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고 이렇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방법론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인류가 접한 그 가장 그 급박한 챌린지라고 할까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 AI를 그 하는 이 전공자들이 어떻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또 예를 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20세기에 보면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0년 뭐 전에 대충 4, 5년 전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그 것들이 퍼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서 거의 실시간 물론 그때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때도 심각했었죠. 그때도 심각했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완전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하질 않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 분야가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종사를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 얼만큼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각국의 그 별로 시간이 가면서 이 나라별로 얼마만큼 좀 심각하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떤 곳은 뭐 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의 그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기울기가 좀 떨어졌고 중국은 어떻고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뭐 이태리나 아니면 터키 같은 곳은 뭐 예를 들어서 거의 하루에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 다 데이터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죠. 각 국별, 각 나라별로 그 지금 이 기울기가 보면 기울기가 클수록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좀 떨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그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기후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이제 좀 상황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태리나 아니면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거의 유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협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그 의료진들이 그날 앞으로의 전략들을 수집을 하고 뭐 그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간략하게 그 설명을 하고 강의를 또 계속, 그리고 그 웹에서의 크롤링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숙제가 또 나갈 텐데, 숙제는 그 숙제함에다가 하나 또 낼게요. 우선 그거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건강하게 다들 잘 보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아주 난리도 아닌데 그 자가격리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학업 잘 하고, 또 가족 친구분들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 부분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